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역사 교수법의 적용상 유의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2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 수업 방법들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교수학습 활동 유형과 내용 구성의 분류이다. 자, 이거 녹색책에 있는 분류법인데, 앞에 이제 전 시간에 그 다양한 이제 분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여기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수업 유형하고 내용 구성 유형에 대한 수업 유형이죠. 녹색책이 이제 분류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이와 관련된 이제 장점, 뭐 단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단 구분은 그 역사 수업에 자주 쓰이는 교사의 교수행위,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활동, 내용 구성에 따른 수업 모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측면이 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장점이죠. 이런 그 분류법의 장점.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역사 수업 분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역사 교사가 자기 수업에 적절한 교수법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을 제시하지 못한다. 자, 이게 단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서는 역사 교수법들을 활용할 경우에 유의할 점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 교수법에 대한 형식적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때 형식적 이해라는 건 뭐냐면 그 외부로 나타나는 양태적 위주로 이해하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이제 보고 이해하는 걸 뜻한다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해서 역사 교수법에 대한 형식적 이해를 피한다는 것은 역사 수업에 사용되는 교수법이 다른 교과에서도 사용된다고 해서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탐구학습법 같은 거 있잖아요. 탐구학습법은 사회과도 쓰이고 역사과도 쓰이죠. 근데 사회과에서나 역사과나 겉으로 보면 탐구학습법을 쓰이지만 실제로 그 탐구학습의 의미는 사회과에서 쓰이는 내용하고 역사과에서 쓰이는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같은 이름의 교수법이 다른 교과 수업에 사용하더라도 구들은 해당 교과의 특성에 따라 원리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중에 이제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구학습 내용을 보면요. 자, 교과를 막론하고 탐구학습을 자주 쓰이죠. 예. 자, 탐구학습은 교과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정하고 자료 수집과 같은 탐구 계획을 수립하여 탐구 수행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수업용을 간주한다. 자,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여기는 일반 사회 교과에서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먼저 이제 일반 사회과 과목을 이제 볼게요. 자, 일반 사회 교과에서는 탐구학습 모형은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보편성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의 일종으로 자신의 주장을 경험적 자료로 증명하거나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이 여겨진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 사회과에서 탐구학습은 목적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사회 교과가 채택하는 바와 공통적으로 역사 교과에서는 탐구 학습이 탐구 문제와 가설의 설정, 그다음에 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결과 주의다는 고 설명해 온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 사회과와 달리 역사 교과에서 탐구 학습은 정형화된 모형이나 단계적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모형이나 단계적 이제 절차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탐구 학습의 모형 있죠. 그 가설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하고 일반화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단계적 절차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역사 교과에서 탐구학습은 일반 그 사회과 교과와 달리 주의 규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탐구 문제나 가설 설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반사실적 가설 설정이나 추론이 한편으로는
학생의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역사 탐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그랬다면 이런 거 있죠. 역사적 사실 위화도 해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팩트를 강조하는 역사 탐구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그 예가 그 뒤에 있는데요. 가령 고구려 통일 삼국을 고구려 통일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같은 비역사적인 가정 이 해당 시기에 대한 수업에서 반함직과 탐구 문제가 되기 어렵다. 그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당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배경 지식이 불충분한 학생들에게 이런 비역사적 가정을 기초한 무음은 역사적 사진이나 역사 개념, 역사 증거에 기초한 역사 상상에 벗어날 공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역사적 가정이 왜 학생들에게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일단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역사 사실이나 그다음에 역사적 개념, 역사적 증거에 기초한 역사 상상에 벗어날 공상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인제 뭐냐면 그 탐구학습이 그 일반 사회과 개념과 탐구학습과 그 역사과의 학습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일반 사회과의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 탐구학습 모형이 정화돼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그다음 가설 검증, 일반화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보편성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요. 역사 교과는 이런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사회과와 달리. 그 대신에 이제 또 탐구학습할 때 또 주의를 기울 것은 이런 반사시적 가설 설정,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좀 다른 만약 그랬다는 식의 그런 가설 설정은 좀 역사과의 본질과 어긋나고 학생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뭐냐면 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인제 그 예를 들면 개념학습이죠. 네. 개념학습은 일반 사회과 교과나 지리교과 또 역사 교과에도 사용하죠. 그럼 먼저 일반 사회과 교과와 지리교과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인제 교과 모두 일반 사회과 교과와 지리교과에서 개념학습 모형으로 속성 모형을 제시했다. 이 속성 모형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못하지만 일반 사회 교육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일사분들은 되게 많이 쓰이는 모형이더라고요. 자, 이 속성 모형은 개념의 속성 과정에서 그 개념의 고유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어 요소이며 그 특징을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차경수에 따르면 차경수라는 분은 우리는 좀 낯선 분이지만 자, 일반 사회과 교과 교육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이야. 그 사회과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속성모형의 절차는 보면 문제 제기, 속성 제시와 정의,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 속성 제시, 얘와 얘가 아닌 것의 검토, 가설 검증, 개념 형태나 종류 관계 등의 분석, 관련 문제 검토,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형에 따르면 일반 사회과 지휘교과에서 모두 공통으로 다른데 가장 난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난민이라는 개념은 이 속성 모형에 기초한 개념 학습을 수행하고자 할 때 요 위에 있는 절차, 그러니까 이 속성 모형에 따라서 인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절차에 따라서 난민의 결정적 속성을 보면 그 피 피해자, 박해, 피난처 추구, 구개를 파악하고 난민의 개념을 박해의 피해자로서 타국에 정착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어 그런데 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약간 좀 이해가 힘들죠. 우리가 인제 그 사회과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차경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거든요. 한참 됐어. 근데 이제 그때 좀 쉽게 설명하더라고. 요거만 보면 좀 더 어렵게 설명돼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흑인이라고 이제 정의 낼 때 흑인하고 자, 흑인의 결정적인 속성과 비결정적인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흑인들은 물론 인제 그 종족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민족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키가 상대적으로 크죠. 어 키가. 자, 그러면 키가 크다라는 것은
흑인의 어떤 속성이니까 결정적인 속성이 아니라 비결정적인 속성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흑인 중에 대체로 큰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작은 사람도 있어요. 피그미족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거는 흑인을 설명할 때 비결정적인 속성이야. 네. 그러면 결정적인 속성은 뭐냐? 흑인은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도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피부색이 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흑인의 그 결정적 속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흑인도 그 안에서 이제 약간 백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약간 아랍인 피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속성은 이렇게 어떤 개념에 있긴 있지만 그 모든 그 개념 속에 있는 이제 사물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결정적이고 그리고 또 그 사물 개념 안에 사물 속에 좀 약간 다수나 아니면 일부가 있는 것이 비결정적인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난민의 이제 결정적인 속성은 난민이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속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박해, 피난처 추구, 구개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런 결정적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얘와 얘가 아닌 것을 검토한 다음에 난민의 개념을 박해 피해자로서 타국에 정착한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난민의 예와 난민의 비해를 검토하여 난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게 속성 모형이야. 그러나 이제 역사 교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속성무형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예. 그만큼 개념 학습할 때 속성무형을 쓰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역사 교과에서 개념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역사적 개념을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과에서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난민이면 현대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난민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난민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난민이 아니라 저기 고대, 중세, 근대 같은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의 어떤 시계열적인 어떤 속성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그 속성무형 자체가 역사적인 어떤 개념 학습에는 적용하기 좀 힘든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역사 국가에서는 개념 학습은 어떤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역사적 개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어떤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뜻하는 경우 가령 난민의 개념 역사적 이해를 할 경우에는 난민의 속성을 피해자, 박해, 피난처 추구, 국외로만 이런 키워드 파악에서는 역사적 접근보다는 현재적 논쟁을 우선 고려한다는 사항이 되기 쉽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는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 접근은 이 난민의 어떤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민이 어떤 그 의미가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런 개념 학습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죠. 아니 개념 속성 학습은 예. 자, 그 난민의 개념의 속성을 피해자, 박해, 피난처 추구, 국외로 본다면 이게 속성 모형처럼 자, 일제강점기 때 북한도에 살던 조선인은 난민의 예가 된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북한도에 살던 조선인과 일자리를 찾고 타고 이른바 미리국을 현재 이주자 사이에 피해자, 박해, 피난처 추구, 그다음 국외라는 속성의 공통이 많다고 보는 학생들은 둘 다 난민의 개념에 대한 예를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이른바 미리국은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 난민들이 피해자, 박해, 피난처 추구, 국외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자리를 찾고자 국경을 넘는 경우는 피해자나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존 그 난민이죠. 그래서 여러 개념들이 하나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접근은 난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기보다는 현대적 국가들의 법률적 구조과 사회적 논쟁을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개념학습은 논쟁 토론 수업에서 절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은 개념학습보다는 논쟁 토론 수업이 적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학습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난민들의 어떤 이런 그 규정 같은 것들, 최근에 난민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개념학습보다는 논쟁형 그 토론 수업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역사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학습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자, 혁명을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에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정의한다면 4차 산업혁명 같은 혁명의 개념은 예인가 비인가,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17세기 과학혁명에 대한 수정주의 입장은 이른바 혁명이라고 할 만한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부분적 전지적 변화에 그쳤다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영국의 산업혁명과 17세기 과학혁명은 혁명의 예인가 비인가. 자, 이거는 뭐냐면 속성모형을 접근할 때 왜냐면 문제가점이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역사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딱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딱 정의돼 갖고 할 수 없는 유동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만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얘기를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데에서 좀 얘기하니까 좀 짧아 보이지만 실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20세기까지 쭉 지속이 됐죠. 예. 그래서 있고 과학혁명 같은 것도 이제 뭐 딱 한순간 하는 게 아니라 17세기 거의 해서 18세기 때 100년에서 200년 이렇게 지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혁명이라는 어떤 정의 아래서는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속성명을 접근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천의 역사 수업에서는 개념학습을 통해서 예와 비의 속성을 도출할 때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관점과 해석의 문제가 개입됨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휘교과나 일반 교과의 개념학습이라는 용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역사 교수법의 개념학습에 대한 설명에도 예와 비의 같은 속성 도출의 접근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역사 수업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절차가 아닌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게다가 이제 개념학습에서 일반 사회과하고 지휘교과는 주로 속성 모형을 제시를 해갖고 제시를 한다. 근데 역사과 중에는 이 속성 모형 자체가 주로 이제 역사적인 접근보다는 현재적 논쟁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시점의 어떤 현대적 개념의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쟁 토론수에 맞는 거지 역사 수업에서는 개념학습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해서 뭐냐면 속성모형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혁명, 과학혁명처럼 부분적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 혁명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런 역사적 접근과 이해가 뭐냐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고려할 점이 두 번째요. 자, 역사 교수법에 대한 기계적 적용을 피해야 된다. 이때 기계적 적용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자, 교사가 자신이 시행할 역사 수업의 내용과 목표, 자신과 학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교수법의 기계적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역사 교사가 수업의 목표와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 수업 상황을 숙고하고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업 방법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EBS에 이제 뭐냐면 근현대사 동아시아 수업을 보고 이걸 그대로 그냥 따라했어요. 근데 이게 잘된 수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EBS에서 수업하는 방법하고 그 사항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수업에서 하는 목표와 내용이나 학생 사항이나 학생들 역사 이해 수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 EBS 듣는 사람의 시청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EBS의 그 동아시아 강사가 했던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강의를 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이 기계적 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면 역사교사가 이걸 참고할 수 있어도 수업 목표나 내용, 그다음에 자신의 역사 수업 상황을 고려하고 또 학생들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냐면 적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다른 교사들의 수업 사례를 보면서 자신의 수업에도 적용해보지 않은 교수법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교수법이나 유행하는 교수법이 있어서 이를 자신의 수업에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 기계적 수업의 적용 예적 이런 것들이 기계적 적용을 하는 그 사례죠.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때 해당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는 데만 초점을 두다 보면 학생의 역사 이해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예. 그래서 교수법에 적용하려고 하면 학생들 이해 수준이라든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교수법은 일종의 도구고
요게 목적인 거 아니야, 수업에. 예, 요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맞춰서 요걸 적용해야 되는데, 요게 맞춰 갖고 하다 보면 요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 탐구학습 방법을 배워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면 이제 여기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상호작용도 어렵고.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렇게 인제 맞지도 않는 교수법을 들고 올 경우에는 그 해당 교수법이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 교수법 자체가 역사 이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 수준에 맞게 맞는 학습 방법을 사용했는데 단순히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사례가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게 그중에 인제 그 협력학습을 지향한다면서 모든 걸 위해 토론학습을 하고자 할 때 한다면 수업에 앞서 교사가 고민할 점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요때 수업에 고민할 점은 뭘 고민해서 이게 과연 이제 모등학습법을 기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지, 학생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파악을 해야 될 거네요.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자, 이 주제가 토론학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주제 논제를 제시한 학생들이 토론하기 적절한지, 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한 모든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역사 과목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선호와 관심 정도, 배경 지식 정도를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반영할지에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고려를 해 줘야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걸 토론 활동을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제 뭐냐면 그냥 좋다고 이걸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게 뭐야? 기계적 적용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수업이 될 수 없어. 예. 자, 그다음에 또 고려할 점이 뭐냐면 더불어 해 갖고 다른 교과 수업에 착택된 모든 구성 기준이나 역할 분담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지라도, 자, 음악이나 과학 수업의 모든 걸 구성하는 기준과 역사 수업에서 모든 걸 구성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것도 인제 뭐냐면 또 고려 사항에 들 수 있죠.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해 보고 이를 고려한 수업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밟아 나간다면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모든 학습 방법을 도입할 때 이런 세 가지 점들을 고려한 다음에 어 해야지 기계적 적용을 피할 수 있고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의 사례를 또 드는 게 뭐냐면 역사가 처음 읽기와 쓰기라는 교수법이야. 음. 자, 교사가 역사가처럼 읽기와 또 쓰기란 교수법. 자, 역사가처럼 읽기와 쓰기란 교수법은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앞에 강의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교사가 역사가처럼 읽기 또는 쓰기라는 교수법이 학생의 역사 테스트 읽기 또는 쓰기 능력 함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접한다고 해서 이 교수법이 자신의 역사 속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도 인제 곧바로 적용하면 이게 기계적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교수법이 뭐겠어요? 요 앞에 있는 역사가처럼 읽기와 쓰기라는 교수법이죠. 자, 이런 교수법이 학생들이 역사 테스트 읽기 또는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 있으려면 역사 교사도 역시 테스트를 읽고 쓰는 방법을 대해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시범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적절하기 위한, 그다음에 기계적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요게 역사 교사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훈련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시범을 해야 된다. 이렇게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읽기나 쓰기 시범에 반영할 질문이나 설명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심과 용기를 북돋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자, 더불어 이제 교수법의 기계적 적용은 평가와 일관성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수법의 이 기계적 종의 문제점이 이제 있죠. 평가와 관련돼서. 자, 이 평가에서 어떤 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일관성을 해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 나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면 예를 든 거예요. 만약부터가 이제 그 기계적 종의 평가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예를 얘기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 보면 수업에서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강의를 할 경우 교사가 평가는 역사가처럼 쓰기의 방식을 시행한다면 이는 적절한 선택에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업에서 주로 프레젠테, 프레젠테, 발음 안 돼.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강의를 하는 교사가 평가를 역사가처럼 쓰기의 방식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선택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내용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업은 이렇게 하는데 평가는 이걸 한다면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수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강의식 수업을 하는데 이 강의 수업 맞게 이제 뭐냐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강의 수업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강의 수업은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 이제 애들을 보고 이제 뭐 역사 신문을 만들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평가하고의 어떤 일치성이 떨어지죠. 교수 학습 내용과 평가의 일치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뭐냐 역사가처럼 쓰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학생들도 가르칠 때 역사가처럼 쓰기와 기초를 이해하고 그 초보적 때 실행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역사 테스트를 쓰여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교수법의 그냥 기계적 적용할 경우에는 평가와의 일관성도 해칠 수 있다는 첫 번째 예를 들고 있죠. 예. 근데 뭐 이거는 그 기계적 적용뿐만 아니라 내용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거야. 이 기본적인 거. 자, 이를 위해 교사가 사회를 읽고 생각하고 쓰는 것에 관한 시범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 고려 역사 수업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회학습과 글쓰기 연계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이 동시에 두세 가지의 사료와 해당 사료에 대한 역사 소설을 읽은 다음에 해당 역사 소설의 타당성을 추론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구상할 방법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하려면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것처럼 쓰기와 방식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야. 방법을 들고 있는 거죠.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교수법에 대해, 이러한 교수법이 뭐야? 아까 이제 요거 관련 거죠? 요거. 자, 이러한 교수법에 대해서 미국의 학자였던 몬테사노는 역사가처럼 삶을 읽고 생각하고 이에 관한 글을 쓰는 과정을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시범을 보일 필요 있음을 강조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자, 이걸 인지적 도제를 통해서 학문적 문해력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지적 도제를 위한 학문적인 문해력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약간 뒤에는 예매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 자, 인지적 도제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이제 뭐냐면 학습자가 학습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이다. 이걸 이제 인지적 도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린스나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구체화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기 뒤에는 모델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코칭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모델링 방법은 뭐냐면 그 배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게 교수자,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적으로 한번 시범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사가 이제 미술 시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사물을 데생을 시범을 보이고요. 이게 일종의 모델링이죠. 자, 그리고 학생들 그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 이 모델링이다. 그러니까 시범을 보이고 그거에서 학생들이 관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대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식 모델링인데 그 앞에서 인제 요거 관련된 있죠. 교사가 그 뭐냐면 역사 테스트와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델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칭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교사가 지도를 포함한 이제 구체적인 힌트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 갖고 인제 교사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인제 이렇게 학생들이 인제 답변하게 하면 학생들이 이걸 인제 뭐냐면 잘못 답변하면 "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제 교사가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인제 미술 시간에 데생 작업을 하고 할 때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요걸 이제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인제 일종의 코칭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말하는 모델링은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인지도 도제는 모델링과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인제 추가로 설명하고 애들하고 해 보고 하는 그런 방법이 모델링, 인지적 도제의 한 방법이다. 이 모델링이.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인지적 도제를 통해 학문적 문해력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예. 이와 같은 모델링은 교사가 학생들의 적절한 인지 도움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학습을 촉진하는 스캐폴딩의 일환이기도 한다는 점. 아 스캐폴딩은 예전에 강의 시간 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요거는 인제 그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비고츠키의 이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제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해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들이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전에 강의 시간 때 그 비고츠키 이론 설명할 때 그걸 인제 설명했으니까 요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이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려면 역사 교사는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이 무엇이고 흔히 가진 편견이나 오해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선택한 사료에서 학생들이 어떤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예상할 수 있고 읽기나 쓰는 시범을 보여줄 때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읽고 쓰는 과정을 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앞에 이 인지적 도제를 하기 위한 모델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런 그 뭐냐면 두 가지의 인제 뭐냐면 어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교수학습 방법, 모델링의 교수학습 방법 두 가지를 인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례 3 번은 이런 모델링 교사가 한번 직접 해 보고 애들에게 인제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시켜보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 사례로 바투타가 이집트 카이로에 관한 남긴 사료를 학생들이 읽기에 접점으로 다듬는 읽기 자료와 그 자료 읽기에 대한 학습 교사의 모델링이다. 자 여기 모델링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먼저 교사가 하죠. 교사가. 그래서 가는 이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중에 일부를 학생들이 읽기를 적절하게 다듬은 읽기 자료다. 나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가를 밑줄을 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참고 질문을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인지적 도제의 한 방법인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는 교사가 사회의 표면적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하고 달리 사료를 읽으면서 탐구 질문을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학생용 읽기 자료를 나눠 준 다음에 그다음에 교사가 인제 읽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큰소리 읽으면서. 그래서 밑줄을 긋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모델링을 보여준 다음에 시범을 보여준 다음에 그것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한 고려죠.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한 고려가 뭐가 있나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역사 교수법의 의미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국내 역사 교육에서 제시되어 온 역사 교수법들과 분류 기준, 형식적 이해나 기계적 적용에 나온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인제 역사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한 고려할 점들을 짚어보자라는 거죠. 자 특히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의 역사 이해와 성장을 더 잘 기여하려면 무엇을 고려할지에 관한 간에 다루고자 한다.
이를테면 빗살 무늬 토기를 만들기 위한 미술 수업이 아니라 역사 수업 나오려면 극화학습의 대본 만들기가 국어 수업이 아니라 역사 수업 나오려면 무엇이 고민할지 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제작학습이라든지 그다음 극화학습도 극화학습이죠. 그래서 제작학습, 미술학습도 할 수 있고 또 극화 수업은 국어 수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지. 미술 수업에서는 그 제작학습과 역사 수업에서는 제작학습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국어 수업에서 하는 극화학습과 역사 수업에서 하는 국어 수업 그 역사 그러니까 어 국어 수업에서 하는 극화학습과 역사 수업에서 하는 극화 수업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부터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령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수업을 한다면 민주주의의 그런 원형과 속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는 방식보다는 이 민주주의의 원형과 속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속성 모형인 사회과에서 하는 거죠. 일반 사회과. 그래서 있고 개념 과거에 누가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했는지 이전 시기의 양상에서 무엇을 지속되고 무엇을 단절이 생기거나 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 시간의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역사적 접근이란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개념을 살피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민주주의를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과 관점에서 속성 모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 접근해야 돼요. 시간의 변화와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의미가 바뀌어 갔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전에서는 이런 접근을 다룬다고 해서 초, 중, 고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에 기반을 삼는 학문이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 이전 접근을 다룬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가 기반으로 삼는 학문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가 학문적 기반을 둔 지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는 학문적 기반의 지식으로 구성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과라고 해서 역사과의 어떤 학문적 기반만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내용 선정에도 반영됐듯이 학문적인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그 안에 또 학습자가 생각하는 중요성도 있고 그것도 또 사회적인 어떤 국가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플러스 시킨 게 이 역사 교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역사 교과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유의점들을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과는 학생의 관심의 필요, 사회적 필요, 교육 주체들의 선택들을 반영해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역사 수업이 역사다울 필요성을 다루는 것은 우선적으로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 교과가 학생들의 삶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이를테면 역사다운 수업을 하려는 시도와 적용은 역사 수업의 계획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그 수업 시행을 마치고 나서 수업 선출하는 단계도 다른 교사의 역사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역사다운 수업을 하는 시도는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과 성찰 각각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굳이 보죠. 교사의 역사교육 목적 및 역사 수업 목표를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례 연구들이. 네.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들을 예전에는 그냥 띄워놓고 그냥 갔거든요. 그냥 중요한 그냥 내용들만 핵심을 뽑아 놓고 핵심 뽑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고 그랬는데 사례 같은 것들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나온 문제 보면 이게 사례를 그대로 따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첫 걸음 같은 거 사례들을. 근데 그것도 변형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뭐냐면 오리지널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쓴 거야. 첫걸음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좀 길게 만들어갖고 문제를 내는 식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이제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개념이 있고 개념에 해당하는 예문을 기본서 밖에서 떠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기본서 있는 사료들, 기본서 예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사례 연구를 꼭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사례 그 자체가 또 그대로 따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보니까 이번 문제를 보니까요.
그래서 요 사례 내용도 꼼꼼히 기억을 해 두실 필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교사의 역사 교육 목적 및 역사 수업 목표 있는데, 자, 만약 어느 중학교의 역사 교사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료도 익히고 싶고 역사도 보여주고 싶고 탐구학습도 하고 싶고 현대 사학자 사이의 해석의 차이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이제 가장 그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은 학습 목표이다. 자, 즉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거나 할 수 있게 하려는지 결정이 된다. 자, 근데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좀 이제 추려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훈민정음 언어의 내용을 파악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이유들을 공유하게 할 것인가. 사료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강조할 것인가. 강조해 가르칠 것인가. 당대 역사의 사안과 맥락의 파악을 중시할 것인가. 부산 이러한 여러 목표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 자, 이처럼 교수법의 성정에도 역사 수의 학습 목표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에 맞게 내용이 정해지죠. 그 가르침 방법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 목표, 내용, 그다음에 방법, 평가의 일관성. 예.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내용이 다른데 예를 들어 내용이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역사 글쓰기다. 이게 안 맞잖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맞게 해서 뭘 성적 뭐냐면 그에 적절한 교수법도 선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교수법 선정에는 역사수 학습 목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역사학습 목표는 사료 선정 및 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예문도 이거 이제 같이 이제 보면, 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교사가 몇 가지 제시하고 이는 사료, 그 다음에 사료나 영상, 현대 역사가 역사 소설을 통해 그 역사상을 이해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목표고, 아니면 그다음에 세종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학습과 같은 문헌을 제기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밖의 자료는 수집하게 하여 분석과 탐구를 통해서 도출할 것인가.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사료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방법이고 전자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어요? 전자는 역사 지식의 이해를 중시한 교수 설명식 수업에 가깝고요. 이게 목표죠. 이 목표에 맞게 뭐냐면 요 기억의 이제 수업 방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업 방법 설명식 방법에 가깝고, 그때 사료는 증거 확인을 목적으로 보조적인 교재로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전작 기억은 설명식 수업에 가깝고 사료의 역할은 단순히 증거 확인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고요. 후자는 요거죠. 요거. 자, 후자는 탐구학습의 어떤 목표를 하는 탐구학습에 가깝고, 사료는 이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나 학생들이 수집할 자료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목표에 맞게 해서 할 때는 수업 교재로서 사료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나 사료 선정과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즉 역사 지식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설명식 수업 사료 활용과 역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탐구식 사료 활용의 다른 양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사료 선정과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학습 목표에 맞게 걸맞는 교수법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적절한 교재 활용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모두 사료 학습이라 할 수 없고, 사료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역사 사실 이해를 위한 사료 표현적 읽기로만은 충분한지, 사료를 맥락적으로 읽기 위한 사료 작성자와 당대 배경까지도 나갈 건지에 대해서 따라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 수업을 설계할 때는 교수법의 선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절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먼저 그 교수법을 설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정해 놓고 그 맞는 교수법을 설정해야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방법을 설정해야지 방법을 먼저 정해 놓고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교수법 자체가 수업 목표 구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프린트 러닝, 일명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 요 프린트 러닝에 관련돼서는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수업 전에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이걸 학습한 그게 뭐냐면 학생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교사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수업 참여식 수업을 하는 거죠. 먼저 수업을 듣고 나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교사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뭔데 이게 거꾸로 수업이죠. 수업 전에 이미 뭐냐면 수업을 미리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동영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수업은 이제 할 경우에는 학생의 활동과 수업을 참여를 중요시 교수부가 생각해 프린트 러닝을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사전 영상 시청이나 본시 학습의 활동보다는 교사의 자세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업은 거꾸로 하는 의미가 축소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업 시간이 교사가 설명한 지식과 이 설명을 통한 이해가 중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나와서 교사 이제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참여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니까 이게 얘들이 잘 몰라 이거 보고도 그러면 또 교사가 와가지고 얘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참여 그러니까 학생 참여적 수업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그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냐면 이 뭐냐면 강의식 수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의식 수업답게 수업 목표도 이제 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업 설계에서 교수법 성정부터 고민할 경우 적지 않은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작용되고 있다. 자, 어떤 예비교사는 학교 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을 국가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제작된 역사 교과서가 사실상 이미 결정해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뭐야? 자,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아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 정해져야 된다. 근데 수업 방법이 먼저 정해있고 목적이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지는 이 문제점이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도 또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교수법 성정에서 고려할 때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작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역사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미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사가 뭐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수업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미 이제 국가교육 과정에서 다 명시해 놨잖아. 예. 그다음에 또한 그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보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갖고 영향을 감안하면 수능 시험에 대비할 학생들에게 결국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역사적 사실 위주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목적과 그다음 방법과 상관없이 그 일종의 이제 수능 대비용 공부를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은 예비교사뿐만 아니라 경력교사에게도 적지 않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표준화된 시험이나 학교 수업에 미친 영향력은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시행된 표준화된 시험이 학교 수업에 미친 영향력은 국가를 불문하고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목적 그다음에 이렇게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뭐 고려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의 어떤 영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잖아.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면 수업 들을 때도 뭘 들어요? 임용 시험 임용 강의 들을 때도 그 수능에 대비 이제 임용 시험에 대비해서 듣잖아요. 누가 이걸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맞게 뭐냐면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실제 수업에도 그 고등학교 수업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거죠. 예. 자,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러나 이제 국가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있고, 그 가운데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역사를 사실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역사 수업의 가르치는 내용이 결정됐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맞춰서 뭐 포괄과제 시험 문제에 맞춰서 이것만 가르친다. 이게 결정됐고 그 결정된 거에 따라서 목적과 뭐 수단에 상관없이 뭐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다.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도덕적인 판단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어 수험에 맞춰서 시험에 맞춰서 이제 가르치죠. 이게 그래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현실에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읽을게요, 밑에. 자, 여기에서 인제 여기부터죠. 국가교육과정, 교과서, 수능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입장이 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은 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인제 그 내용 선정의 중요성한 이유를 인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걸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때는 왜 그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교사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서 그 내용을 배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교사의 생각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려보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수업의 일관성을 있게 구현하도록 한 기초가 된다. 자, 가르치는 목적과 목표 내용을 정하고 이에 알맞는 수업 내용과 방법을 정한 걸 연결된 문제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아까쯤의 네토릭이에요. 수업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래서 내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가르친 방법을 인제 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와 연결된 거죠. 요 각각의 인제 뭐냐면 교사의 의사결정이 개입되는 거죠. 어. 근데 이런 그 체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버리자. 맞아. 목적부터 해 갖고 내용 선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아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나온 기출 문제가 실제로 그냥 내용이 이게 전반적으로 가르친 내용이고 이 앞에 이런 단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앞에서 좀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은. 예. 수업 목표 설정해서 그에 맞아서 내용 선정하고 지금 내용 선정을 얘기한 거요. 가르치는 방법은 앞에 얘기한 거고요. 평가는 또 앞에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이제 읽을 때 앞뒤로 아까 앞뒤로 아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수업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용 선정 얘기하고 가르침 방법 얘기하고 평가 나오는데 수업 목표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평가 나오고 평가 나왔다가 또 가르침 학습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 선정 나오고 내용 선정 나오다가 이제 요게 뭐 국가교육에서 뭐 수능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논문 형태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좀 해 놓긴 했는데 좀 약간 정리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저 계속 읽어 볼게요. 예. 그래서 인제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먼저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숙고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역사가 어떻게 가르칠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역사관 이거 갈색지에 나오죠. 그다음에 역사교육관, 교육관, 교수 신념들이 표현된 교육적 의도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교육적 의도가 실제 수업의 환경과 학생의 특성, 교사의 노동 조건에 따라 굴절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말이다. 뭐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쓰고 있네. 예. 자, 그럼에도 역사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교육적 의도에 대한 숙고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는 자신의 교육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 목적과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 선정에. 예. 자, 이때 교사는 가르치는 목적이나 목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역사적 중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 판단. 즉 중요한 역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수업 내용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가르칠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역사 사실은 무엇이고 학생이 역사 학습 이후 알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가르칠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 따로 내용 따로 방법 따로 결정하는 수업의 의도는 것은 수업의 의도를 일관되게 구현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사 이해와 성장에 돕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하고자 한 말은 이거예요. 제일 끝에 하고자 한 말은 이건데 이거 앞부분은 이제 약간 중구난방으로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그다음 내용, 그다음에 방법, 여기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평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일관적으로 인제 뭐냐 해야지 수업이 일관되게 구성할 수 있다. 목적 따로 내용 따로 방법 따로 하면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요걸 이제 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역사 연구의 방법을 볼게요. 자, 역사 연구의 방법은 뭐냐면 주로 인제 그 역사에서 인제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적인 절차들 있잖아. 그러니까 학문적인 방법의 절차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인제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거야. 예. 그래야지 학생들에 가르쳐야지 뭔가 그 유용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인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강성주 교수님의 역사 문서 읽기와 양호한 교수님의 맥락화 교수 학습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어.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저자의 어떤 사례 연구 그 같은 것들이 이제 끼워져 있죠.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인제 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117777 이에요. 117777. 네. 네. 자, 적으셨죠? 117777. 음.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역사 교수법에 대한 관점으로 범국가적인 교수법을 중시하는 관점, 그다음 교수법보다는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배타적으로 중시하는 관점, 그다음 역사학의 내용과 방법을 모두 고려해서 역사 교과 및 역사학의 특성에 중시하는 관점을 살펴봤다. 그래서 요거의 관점은 어 방법 중심설, 그다음에 요거는 내용 중심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과 방법 중심설. 이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제가 강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이때 첫째 관점과 둘째 관점은 역사 수업에서 어떤 역사 연구의 방법을 직접 다루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자, 첫째 관점은 뭐야? 여기 보면 방법 중심설인데 방법 중심설은 인제 범국가적인 교수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제 역사과만의 교수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연구 방법을 직접 다루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내용 중심설 같은 경우는 방법보다는 내용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 역사 교과와 역사의 특성을 고려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 그래서 인제 내용과 방법 플러스 되는 것만 인제 뭐냐면 역사 연구 방법을 다룰 수 있죠. 자, 가령 첫째 관점은 역사 연구의 방법에 대한 강조가 덜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범국가적인 교수법을 다룰 거고 둘째 관점은 사회에 대한 폭력적 이해를 정확히 하는 데만 관심이 높고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셋째 관점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 즉 역사 연구 방법도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사학의 내용과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가르치는 데 적절한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인제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그 교과서 가르치는 내용 체계에서는 역사 연구 방법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즉 그간의 그 국가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구성돼 있고 역사 수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 시대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해 온 것이다. 게다가 인제 대다수 역사 교사들은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역사 연구 방법을 자신이 배운 적은 있어도 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고 그냥 그 역사 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략하게만 배웠죠. 예.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니까. 따라서 오랜 경력을 지닌 교사들도 역사 연구 방법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을 가르치는 거지 이 역사 연구 방법, 역사가들이 하는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역사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는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고
요거는 역사가들 연구 방법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탐구학습이나 뭐 비교학습이나 이런 건 교수학습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회 분석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역사 연구 방법이죠. 요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때 역사 연구의 방법이 무엇인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동원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역사가들은 과거를 알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한가? 대체로 역사 연구에서 문자 기록에 기초한 사료 분석을 강조하구나.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구 방법이죠. 최근에는 구술이나 사진, 영상을 분석하기도 한다. 자, 남아있는 증거들 형태에 달라도 이들은 교차 검토를 하면서 어 교차 검토는 예전에 얘기했죠. 두 개의 사료를 뭐냐면 두세 개의 사료를 계속 교차를 해서 그 안에 최대한 진실된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교차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앞서 2 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역사를 사고하는 것도 3 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내도팀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거나 서술하는 것도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자, 학생들에게 역사 연구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문 역사가들의 연구 방법을 가르쳐 그들의 전문가 역사를 키우는 것은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부터가 인제 뭐냐면 그 역사 연구 방법 가르침 방향이죠. 방향. 자, 그래서 인제 보면 그럼에도 역사 연구의 방법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학생들의 삶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중요한다. 자, 예를 들어서 사료 비판과 비판의 기초적인 방법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게, 같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넘쳐난 정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가져낼 수 있는 도움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전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냐면 애들 수준에 맞게 역사 연구를 하면 일종의 최근에 뭐 인터넷이나 SNS에서 터져 나오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역사가들의 사회 읽는 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면 디지털 시대에 넘쳐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상의 정보를 가운데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판별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도 역사교사도 역사 전공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가짜 정보를 역사적 증거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시대는 말이다. 어. 자, 그래 갖고 인제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사료 읽기와 분석을 통해서.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역사 수업을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향이죠. 자, 역사 연구의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가르치는데 적절한 교수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에 대한 일찍부터 강성주의 역사 문서 읽기, 그래서 맥락학 교수학습 방법이 역사 연구의 기초의 그 의미를 살펴보자. 그래서 인제 이것은 인제 앞에서 역사학을 이제 뭐 역사 연구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된 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역사 문서 읽기와 맥락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성주의 이제 역사 문서 읽기나 양호한의 맥락화 교수 학습 방법을 보면 먼저 이들이 이제 선행 연구를 해요. 선행 연구. 사전에 선행 연구를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사 문서 읽기하고 그다음에 맥락과 교수학습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채점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강성주 교수의 그 역사 문서 읽기를 볼게요. 자, 먼저 이 강성주는 이제 이 뭐냐 역사 문서 읽기 하기 전에 역사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 어. 그래서 역사가들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어 역사 문서 읽기라는 것을 인제 하게 된 거야. 이 식이야. 선행 연구를 먼저 하고 나서 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 갖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강성주는 역사가 2명의 역사 문서 읽기 양상을 연구하고 역사 문서 읽기 수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에 기초하여 중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의 역사 문서 읽기 양상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역사 문서 읽기 교수 학습 전략을 구체화시켰다. 자, 먼저 이제 선행 연구 관련된 볼게요. 역사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먼저 두 명의 이제 역사가를 대상으로 세 가지 글, 훈민정음 해본 서문과 그다음 채말리 등의 상소문, 채말리 등의 상소에 대한 세종대왕 대응을 읽게 하고 이 자료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다. 자, 역사가 A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역사가들이 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다른 역사가가 말한 그 시기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서를 위치시키고 문서 내용을 해석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A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배경 지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 지식 자체가 맞는 것도 있겠지만 편견이나 선입견,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건 뒤에 이제 역사가 B와 이제 관련돼서 볼 수 있는데, 자, 역사가 B는 자신의 상식에 대해 성취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경 지식 있죠. 여기 알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편견이나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천한 후에 문서를 읽을 때 자신의 상식을 배제하고 혹은 축소하면서 문서 자체를 읽으려고 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약간 서양사로 넘어가면 그 오컴이라는 사람 있죠.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을 그냥 면도날처럼 이렇게 쫙 오려내고 수염을 면도날에서 이렇게 깎듯이 머릿속에 있는 걸 면도날 머릿속에 있는 걸 싹 지워버리고 이걸 접근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역사가 B의 관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그 뭐냐면 계기가 됐던 것이 여기 밑에 있는데, 자, 역사가 B는 대학 강의에서 학부생들의 사료를 읽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편견과 상식으로 테스트를 해석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테스트를 잘못 오염시킬 수 있다. 매우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특정한 역사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하기 위해 증거를 기초해야 되며 팩트를 기초하는 거죠.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 증거들을 교차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였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경우가 벗어난 거지만 역사 공부할 때도 이제 인용 역사 공부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이나 뭐 학원 강사 강의나 뭐 이런 등등 제 강의도 다 포함돼요. 이걸 듣고 나서 그냥 여기에 와갖고 이제 그걸 달달 외우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용 역사의 그 어떤 그 증거는 뭐예요? 단 기본서죠. 예. 기본서. 역사적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서 역사적 사실에 있는 팩트를 바탕으로 이제 안겨야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듣는 강의 내용이라든지 뭐 매스컴에서 듣는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편견들 가지고 이 역사 인용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 안에서도 잘못된 거 있잖아. 그때는 교차 검토를 해야 된다.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무리하게 제가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예. 자, 하여튼 보통의 학생들은 역사가 A처럼 읽고 분석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왜냐 배경 지식이 볼일 없잖아.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역사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선행 연구 지식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주는 역사가 A보다는 B 읽기 방식을 기초해서 역사 문서 읽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래서 B 읽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식을 배제한 채 뭐냐면 문서 자체를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학생들이 답하고 그리고 답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그것을 교차 검수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인데,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뭐냐면 역사 문서 읽기 교수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역사적 맥락을 읽고 저자의 관점을 살피기. 두 번째로는 저자의 주장을 의심하며 읽고 확증한 증거를 찾기.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자 역사의 맥락을 읽고 저자의 관점을 살핀 건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요지를 파악하고 문서에 다루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것을 문화 해석을 하고 글을 쓰게 된 상황과 동기나 의도를 읽고 저자의 관점을 해석하고 당시의 독자들의 관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점 자신의 상식을 배제한 채 선입견을 배제한 채 요거 텍스트 자체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야. 텍스트를 보고 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답변을 구하는데
답변을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증거를 바탕으로 하죠. 증거를 찾고 그 증거 간에 좀 의심성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교차 분석을 해 갖고 사실을 끄집어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보면 문서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찾기. 그러니까 저자의 글을 쓴 의도나 저작 사항을 탐구하기. 여러 증거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자의 글을 쓴 문제의식을 해석하고 저자의 글을 쓰게 된 회계모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그 당시에 인제 퍼졌던 담론적인 어떤 권력관계 있죠. 요 담론이라는 것은 제가 남색책 설명할 때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내거나 조그만 일을 붕대해서 그 뭐냐면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그 얘기라고 하죠. 이야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담론인데 이 담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종의 그 안에 그걸 주는 권력층의 의지가 있어. 예. 그래서 요런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담론이 어떤가 어떤 것이 여론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고 자 학생들에게 저술 의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숙고하기. 상식을 성찰하고 요게 상식이라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죠.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올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검토해 보고 확증한 증거를 찾아 추론하기. 예 질문을 하고 논쟁을 지혜 키우기. 뭐 이렇게 역사적 관점을 이제 키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자체를 통해서 그 역사의 맥락과 저자의 관점을 보고 그다음에 저자의 주장을 의심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증거를 찾아내면서 인제 탐구하면서 이게 뭐냐면 검증하고 이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또 중고등학교에 적용한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 양성을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된 읽기 자료가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과 채말리 등의 상소문 두 가지였고 학생들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소를 올려서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역사적 맥락에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봤다. 근데 대다수 이제 학생들은 어 표면적인 어떤 내용을 요약하며 전체 내용을 이해했으나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주어진 자료가 편집된 걸 자료를 의심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인제 표면적인 내용도 요약한 거지 그 밑에 자료 외에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이 자료가 어떤 저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된 자료인지 몰랐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인제 '메타적 관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석주는 그 당시 이제 학생의 역사 문서 읽기 분석한 결과 역사 문서 읽기 유형을 5가지로 인제 분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요약은 인제 있는데 뭐 유형 1 보면 요약을 주로 했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표면적인 내용을 요약. 그래서 인제 문서에서 하자의 의도를 요약을 하거나 그다음 문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과 의도를 해석하는 유형.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과 의도를 해석하는 유형.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내용들만 보고 그 의도만 이제 파악하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숨은 의도를 상식으로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편입견을 통해서 인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글의 상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역학관계 측면에서 분석하는 유형. 뭐 논쟁의 상황적 맥락에서 하자의 의도를 읽고 자신의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논쟁의 역사적 맥락을 해석한 유형. 과거와 현재, 역사적 행위와 평가를 구분하지 않는 유형. 이렇게 5가지 뭐 유형을 구분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5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그 앞에 이제 경험적인 연구를 또 통해서 강석주가 인제 제안한 것이 요 전략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학습 전략이 이제 있죠. 그래서 학습 전략 한 4 가지를 제시했어요. 4 가지. 첫째가 뭐냐? 어 자료의 부족이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 둘째는 상식으로 문서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증거에 기초한 추론을 강조한 거. 그리고 셋째 권력 관계, 담론적 역학 관계 등의 익숙한 분석들을 선취할 수 있도록 문서를 치밀하게 읽고 교차 검토를 해서 해석하는 거. 넷째 문서를 해석하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 예. 이게 이제 강석주가 5가지 유형을 어 제창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그 역사 문서 읽기 교수 학습 전략을 제시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제 할 때 교사가 돼서
교사에 대한 이제 교사는 학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교수학습 방법을 할 때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유의점은 이제 크게 한번 네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는 학생이 상식에 비추어 역사 문서를 읽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질문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질문을 답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 외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야 된다. 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그 상식에 비춰 역사 문서를 읽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질문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뭐 인지 부조화 같은 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상식 어긋나는. 두 번째로는 주어진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 내용 중에 이제 대부분이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만 이제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과서 외적이나 다른 사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셋째로는 문서의 해석을 내릴 때 근거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생들은 과거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거나 맥락적 사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주의 시각에서 과거 속의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하여 오늘날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오늘날 인식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식을 가지고 과거의 인간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요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떤 건가, 인식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 인간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인식의 틀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과거의 인간 행위를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문맥상. 자, 그래서 이처럼 강성주의 이제 역사 문서 읽기 교수학습 방안과 전략은 전문 역사가의 연구 방법에서 도출된 것이면서도 학생들의 고려에서 구체화된 역사 교수 방법이라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맥락화 교수학습 방법이죠. 양호한 교수가. 예. 자, 요 맥락화 교수학습 방법도 마찬가지야. 그 앞에 있는 선행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이제 있고 그리고 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 그다음에 맥락화를 이제 뭐냐 관련된 수업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맥락화 관련된 나오고 맥락화 또 수업 사례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러한 접근은 양호한의 맥락과 교수학습법의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자, 앞선 연구는 이제 양호한이 이제 했던 선행 연구를 얘기해요. 자, 양호한은 그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에서 역사 소수는 시기와 관점을 달리하는 주체들이 구성해온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궁예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역사 수업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이를 일부 수정하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있는데 궁예는 과거 행위자고 고려시대 역사가들은 궁예에 포악하는 걸 극대하여 서술했다. 그런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담론적 질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이제 궁예를 없애고 왕건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건 위주의 어떤 담론적 구성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뭐 하여튼 자, 현대 역사가들 보면 역사가 A는 궁예는 실패한 역사적 인물이고 새로운 시대의 개척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서술할 수 있고 자, 역사가 B는 궁예는 호족의 이해관계를 반하나 농민에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고 서술할 수 했다. 자,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작성자들은 자,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진정한 민족 통일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거. 자, 교과서 집필자는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약간 이제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갔겠죠. 자신의 어떤 그 해석이. 궁예가 실정을 밀려났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고 집필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는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에 접하는 궁예에 대한 서술에 따라 여러 주체와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개입된지 교사가 보여주고 할 때 유용한 접근이다. 그러니까 요 같은 접근이죠. 이거에 대한 유용점이죠.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에 접하는 궁예에 대한 서술에 여러 주체와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개입되는지 교사가 보여주고 있는 유용한 접근이다. 그다음에 그리고 니은을 보면 자, 유용점 두 가지 두 번째 보면 당대 기록자의 기록 내용과 관점
후대 역사가 대해 해석, 이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만들 때 작용한 판단 등을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물음에 던질 필요성을 배우고 그 과정을 이해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이는 어느 쯤에서 보면 양호한이 이전 연구에 제시한 역사학과 관련된 볼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갈색책 역사학과 맥락화라고 했잖아요. 그 역사학은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 만들어진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보는 거고, 맥락화는 그 저자의 관점을 보는 거죠. 저자의 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편집됐는가. 자, 요거는 제가 갈색책 할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요 갈색책 강조한 거 내용 좀 들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첫 걸음을 첫 걸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그 있죠. 녹색책, 남색책, 뭐 갈색책 이런 내용들을 좀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접근하셔야 이해가 되게 편해요. 예. 그래서 요게 뒤에 나온 이제 앞에 나온 이제 역사학이나 그 뒤에 나온 맥락화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들 있죠. 자, 그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인식의 변화와 권력의 작용이 현재에도 미친 걸 비판함으로써 결정된 현재와 다른 가능성의 역사를 탐색하는 걸 뜻한다. 일종의 관점에 대한 메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위선에는 과거 궁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현재 잠깐만요. 여기가 또 안 먹네요. 자, 과거 궁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현재 국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둘러싸고 적용한 심의 양상을 보여준 이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건 관점의 메타적 성격이 있죠. 네, 메타 관점 쪽 비판 내용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양호한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내용과 맥락을 학생의 스스로 왜냐면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의점인 거야. 그래서 역사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준 모델링 같이 인지적 도제 과정을 보여주겠죠. 예. 모델링 같이 명시적인 구수 행위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맥락화는 그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이 매우 큰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때 이제 맥락화 수업이 나오는데 이 앞에서 나온 것은 역사학이에요. 예, 맥락화는 이제 뭐냐? 맥락화라는 것은 뭐냐면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가 이제 어떤 관점을 통해서 뭐냐 역사의 사실을 선정해서 편집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맥락화고, 그다음 앞에 있는 역사학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속해 있는 시대적 관점을 보는 거죠. 예, 작가 자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작가가 시대 관점이 아니라 작가가 이제 쓴 입장이죠. 그런 그 관점들이 어떤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어떤 권력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인 폭의 뭐냐면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작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맥락화 있는데 제가 맥락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갈색책에 있는 내용도 이제 소개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선 개념만 얘기할게요. 자, 맥락화란 과거 사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시공간 속에 사건의 위치를 찾아내는 동시에 당대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의 작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듯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편집을 하는 거다.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것들에 각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편집을 하고 이때 작가의 입장을 또 고려한다는 거. 이게 맥락하고. 그리고 이런 맥락화된 관점을 메타적 관점에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권력 관계가 작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역사학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맥락화한 용어와 개념은 맥락 속에 파악할 목적으로 텍스트 읽기와 맥락화를 하기 위한 읽기와 텍스트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파악하는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가 포괄됐다. 요게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예. 그래서 맥락화를 위한 읽기, 그다음에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혼돈하거나 뒤섞인 실수하기 쉽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어, 그 맥락화를 위한 읽기는 가령 감정이입을 위한 텍스트 읽기는 전자에 속하고, 이 감정이입이 들어간 것은 그 맥락화하기 위한 읽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저자가 이제 뭐냐면 텍스트를 남긴 의도와 배경, 그리고 그 텍스트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후자에 속한다는 거죠. 요게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텍스트 자체의 그 맥락과, 자, 이 두 가지는 역사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맥락할 대상의 측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대상과 측위를.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사회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야. 그 대상과 측위를 명확히 한다는 거는.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맥락화의 어떤 사회 연구로서 양호한이 제시한 게 있어요. 갑신전변인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건데, 김옥균 관련된 내용이에요. 갑신전변 김옥균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는데, 보면 자, 김옥균은 예국자인가 반역자인가라는 항구 질문에 다루는 수업 예를 제시했다. 자, 이때 이제 교사의 역할, 이거 맥락화를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이제 얘기한 거죠. 맥락화는 아까 지명한 것처럼 감정의 테스트 읽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자가 테스트 남긴 의도와 배경, 후대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교사가 배경 지식을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고 학생들 이해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자, 김옥균이 당대 사회에 어떻게 표현된 것을 질문을 던지고 관련 자료에 대한 탐색을 통해 예국자 혹은 반역자라는 일반화가 야기된 문제를 확인할 필요했다. 자, 이때 예국자 혹은 반역자라는 구정에 앞서 김옥균에 대한 당대 평가가 무엇인지, 당대 저자들이 구사한 언어 속에 어떤 가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 등을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후 저자들은 김옥균에 관한 왜 김옥균 저자들은 김옥균에 관해 왜 이렇게 썼는가를 검토하면서 그 기록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사의 모델링과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의 자료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맥락은 잠시 제쳐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현재 학생이 과거의 맥락을 이해하고 시도하는 점에서 현재와 과거에 연결하는 도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 뭐냐면, 과거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교수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맥락화 교수 방법에 대한 이런 양호한 교수님이 제시한 그런 수업 사례 예시고요. 예.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처럼 역사 수업의 맥락화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 연구의 방법을 교수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런 맥락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맥락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 교사도 직접 사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사학사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업을 하려면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의 역량은 교사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는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현장 교사들에게 이해가는 교육 및 연구 기회와 이를 뒷받침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호한 교수님의 얘기를 이제 했고요. 이제부터 활동 4-2번인데 아마 이게 저자의 권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양호한 교수님이 얘기한 그 맥락화를 하기 위한 읽기와, 그 다음에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지 4-2번에 적용해가지고 일종의 저자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그 교수학습 활동 관련된 내용을 활동 4-2번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활동 4-2번은 앞에 양호한 교수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활동 4-2를 통해서 4-1을 통해서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며 고려할 점을 정의해봅니다. 자, 활동 4-2에는 교사진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가르치고자 한다. 교재로서는 학생들에게 상반되는 해석과 평가를 읽을 것이라 판단한 사료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독사신론을 선정했다. 또 이를 비교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활동지 한번 볼게요. 자, 앞서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기 위한 고려할 점도 살펴보았다. 이를 참고해 교사,
지의 역사 수업 계획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자. 자, 교사진은 저는 중학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다양할 수 있고 한 가지 해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수업에서 이 점을 늘 강조했죠. 조만간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가르칠 예정인데 삼국통일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평가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사료를 찾아두었습니다. 자, 이 사료를 통해서 삼국통일이라는 한 가지 사료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했다는 걸 학생들에 알려주고 싶어요. 이 사료를 비교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삼국통일에 대한 역사 해석이 다양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사료 가에 이제 김포의 삼국사가 있는데 여기는 뭐 다 제가 읽지는 못하겠고 여기는 뭐 당군의 요청, 파병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2번 같은 경우에 김춘추가 이제 뭐냐면 세종이나 묘를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사만통일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 삼국유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사조 신체의 독사실론은 유명하죠. 어, 그래서 다른 종족을 끌어서 같은 종족을 멸망시킨다. 도적을 불러서 형제를 죽인다. 그래갖고 이제 신라를 이제 비난했죠. 당나라 끌어들이는 거. 이거는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사대적이다, 반민족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좀 보면 김보식의 삼국사기나 이자의 삼국사기는 삼국유사는 삼국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여기 보면 당나라의 원병 관련된 내용이고 당나라 이제 뭐냐 지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그냥 그 모와 관련된 모의 태종을 이제 그 김춘추가 이제 뭐냐면 태종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게 뭐 산마를 통일했다.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평가가 들어간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삼국통일에 이제 뭐냐면 직접적인 평가가 든 거는 여기죠. 신체의 독사신론. 이건 뒤에도 나와요. 요 관련된 게 내용이. 자, 그러면 교사진은 역사교육의 목적 또는 역사수의 목표나 가르칠 내용, 교수법이 각각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각각 따로 놓을 수가 없죠. 네, 여기 서로 연결돼 있죠. 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목적 또는 역사수의 목표는 뭘까요? 이게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 학습의 다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디와 연결하면 역사 연구 방식하고 또 연결돼 있죠. 예. 다양성 이야기에서 연구 방식으로서 역사 연구 방식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르칠 내용은 삼국통일과 이에 대한 평가죠. 평가가 아니라 여기는 내용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고사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삼국통일과 그에 대한 평가야. 예. 그래서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료 해석을 하거나 또 사료 간의 비교 학습을 이제 하죠. 예. 그런 것들. 자, 요걸 했는데 자, 위에 세 가지 사료는 삼국통일의 상반된 해석과 평가를 보여주는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죠. 그 뒤에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돼. 그럼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이유에 대해서 맥락화하기, 위한 읽기와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의 개념을 활용해 설명하자. 이죠. 앞에서 이제 좀 맥락화하기와 읽기와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하고 한 것은 양호한 교수님이 제시한 개념이죠. 여기에서 맥락화하기 위한 읽기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감정이입을 위해서 텍스트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텍스트 자체의 맥락화는 뭐죠? 저자가 텍스트에 남긴 의도나 배경 그리고 텍스트가 후대에 미친 영향이죠.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교사진은 자신의 이제 역사 교육 목적 또는 역사 수업의 목표, 가르치는 내용 세 가지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결정했다고 보인다. 자, 세 가지는 각각 역사학습의 다양성 이해, 그다음에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 사료학습의 비교학습이죠. 앞에 이제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하는 것은 역사 연구 방법에 해당하고 사료를 다루는 것은 역사 교과와 다른 역사 수업의 도전 특징이라고 하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사 지혜 수업은 역사 수업으로 잘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나 역사 교과의 내용과 방법이 알려진 것들 중에 선택했다고 해서 그 수업이 역사다운 거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역사다운 역사 연구 수업이지만 실제로 내용 보면 아니다는 거죠. 예. 먼저 교사 지의 역사 교육의 목적이나 역사 수업 목표를 살펴보자. 교사 지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다양할 수 있고 한 가지 해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밝힌 거죠. 자, 신라의 삼국통일을 다루는 수업에서 삼국통일이나 역사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교육적 의도에 속한 의도 속에 교사가 선택한 사료는 세 가지다. 자, 교사치는 세 가지 사료가 삼국통일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사료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보여주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이제 사료 A 간을 볼게요. 이 사료 간은 삼국사기를 얘기해요. 그 앞에 활동지에 있는 삼국사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료 간은 태조 무령왕이 그 당에 직접 가서 군사를 청한 것이 백성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설명하는 삼국사기 기록이다. 자, 삼국 간의 전쟁 국면에서 신라가 당의 군대를 요청한 명분과 정당성에 대한 기록이다. 자, 이 기록은 신라가 당의 군대를 요청한 행위를 정당한 의도로 작성했다. 그래서 이게 작성 의도가 있죠. 자, 그러나 사료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삼국통일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세종무왕이 그 당시 군사 원청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삼국통일에 대한 어떤 평가에 직접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인제 학생들이 이 사료를 통해서 삼국통일 평가를 한다면 이는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반군대 참전 또는 개입에 대한 평가와 등치시키는 걸 날 것이라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등치라는 거예요, 등치는. 예. 두 개의 명제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등치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요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 기준하고 반군대 참전 및 개입에 대한 평가 두 개의 명제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군대 참전과 개입에 대한 평가가 삼국통일 평가다. 이런 식의 변형이 나온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는 단군대 참전의 개입 평가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 안에 요걸 인용할 수도 있어도 요거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건데 마치 이걸 동일하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걸 등치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자, 사료나는 뭐예요? 그냥 삼국유사잖아요. 삼국유사. 자, 김춘추의 묘를 태종이라고 칭한 까닭에 대한 설명을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이는 이제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고 국가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태종에 칭했다는 내용이다. 자, 이거는 저자의 이제 기록 의도를 이제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김춘추의 모호 결정에 삼국 통일 요소가 크게 고려한 것이면 삼국유사의 저자가 설명한 것이다. 자, 이 사료에서 학생들이 모호 결정의 주체가 김춘추의 삼국 통일에 큰 의미를 부였다는 걸 알려주긴 하지만 그 근거가 뭔지. 그래서 이제 이때 근거라는 건 삼국 통일의 어떤 그 뭐냐면 평가의 근거죠.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결정됐다는 게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결정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삼국 통일의 어떤 평가하고는 별개죠. 그러면 삼국 통일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 기록의 저자가 삼국 통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고 있는지 알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앞에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삼국유사도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 후대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국통일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생각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이라는 어떤 민족주의 관념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사유다는 저자인 신채호가 그 신라의 삼국통일이 민족적 역량과 영토를 축소시키고 외세를 결탁한 것이기 때문에 반민족이고 사대주의 행위라고 평가한 것이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예. 그래서
과거를 현재적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신채호의 어떤 의도죠. 의도, 저자의 의도고, 자, 이 기록은 신채호가 이 민족의 역량, 영토 확보, 외세로부터 독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사료는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죠. 이 직접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민족적이고 어떤 사대적이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신채호의 평가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음을 전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민족 역량이라든지 영토, 외세 등 적어도 국민국가 개념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제강점기 때 신체적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지금 입장에 올 때 나름대로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를 통해서 고려와 이제 조선을 거쳐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 당시 신체의 어떤 평가 기준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사전적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지가 사료를 선정한 중에 가와 나는 삼국통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명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세 가지 사료를 비교할 계획이었으나 각 사료에 비교할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이 비교할 대상이 드러나는 건 이게 비교학습의 이제 문제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비교학습의 문제점은 뭐예요? 비교의 초점이 명확해야 되죠. 근데 비교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자, 여기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보면 단은 삼국사학인의 당군대 파병 요청을 평가를 하는 거고, 나는 태종이나 모의결정의 배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민족이나 국민국가의 잣대로 삼국통일 평가 내용이다. 각각 그 비교의 그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예. 이 비교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그냥 뭐냐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 이게 우리가 하는 비교학습의 유의점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학습, 비교의 초점도 명확하지도 않고 평가의 방향도 다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각 사역은 정작 상반된 걸 보이는 대등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비교의 출처이 명확한 걸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학생들 이 사료 내용만으로 상반된 해석과 근거를 찾아 비교하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 밑에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건 건너뛸게요. 뭐 교과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쭉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맥락상에 도중에 들어간 내용에서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러나부터 읽죠. 그러나 삼국통일이나 모청의 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선택됐던 기록들만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비교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제 뭐 모청의 난이라든지 뭐 삼국사기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많이 적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각기 읽어보시고 자, 왜냐하면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관점에 대한 비교는 해당 차시 속에 배운 걸 뛰어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이제 앞에 그 삼국사의 상호유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잖아. 근데 그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른 책이나 다른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이런 의미들이 이제 삼국통일 평가와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걸 간접적으로 유추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학생들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하려면 요 사료 자체를 뭐냐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비교 대상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이제 요 사료들이 이제 교과서도 있고 뭐 다른 책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료들만 보고도 어떤 이제 평가를 직접적으로 이제 명시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배경 지식을 더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좀 어렵죠. 예, 이거는요. 자, 만약 각 사료의 출처와 저자, 작성 배경, 이에 대한 후대 역사의 분석도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해당 테스트를 이미 맥락화하는 학생이라면 그 사료가 보여준 명식 내용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독사신의 저자의 작성배경을 비교하거나 고려사 조선사 연구초의 저자의 작성배경을 비교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학생은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않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삼국통일에 관한 배우는 단계에서 대다수 학생은 저자들 자체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 저자들이
이것만 생각을 하고 요 책의 성격이나 저자들만 생각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그냥 끄집어내 갖고 얘기하는 것은 어 학생들에게 불이다 하는 거죠.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요. 예. 자, 교사진은 교사진은 제시된 사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했던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사료들은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로서 비교 가능한 대상과 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제가 이제 대상과 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이 말이 뭐냐면 비교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방향을 맞춰야 되죠. 직접적.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돼. 초점이 맞아야 되고 비교의 방향이 맞아야지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비교 대상과 층이. 그래서 이제 비교 학습 때 초점을 명확히 하나, 비교의 대상의 초점을. 근데 그 교사 지가 제시한 사료들은 초점을 안 맞는. 물론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게 초점을 맞을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안 맞는 거지. 배경 지식.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맞지가 못하는 거야. 대상과 층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상과 층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제시된 사료들을 비교하더라도 뭐냐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의도처럼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를 보여주고 할 때는 학생들이 맥락화에 의한 배경지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해 교재 구성과 교수법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있죠. 가령 사료 가에 방해 가서 친위 군사를 청하였다라는 기록에 대한 한편으로는 사료 다처럼 사대주의 비판하는 기록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시할 때 요걸 같이 제시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군사 요청한 것을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평가는 다른 기록이나 해석을 제4의 사료로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와 나를 비교하게 한다면 교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사를 비교하면서 해석의 차이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 사료에다가 요 사료들을 이제 같이 집어넣거나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사대적이라고 하는데 요건 어쩔 수 없게 이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했다. 요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학생들이 이제 삼국통일 평가에 대해서 비교를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각각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역사 교사가 역사 학습의 다양성이나 의미를 체득하기까지 겪어본 역사 연구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자, 이를테면 기록에 남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의도로 어떤 시점에 작성할 것인가? 남은 기록은 어떤 매체에 수록되는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증거나 해석이 존재했는가? 당대의 여러 다른 기록과 증거에 비춰 타당한 해석인가? 저자나 그의 기록이 당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여러 사실들 가운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같은 기록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역사 교사들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고민해 왔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 교사는 역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도 이러한 과정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는 학생들이 역사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비롯해 역사 연구의 여러 방법을 배울 가능성이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끝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면부터였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예.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역사 교육의 첫 걸음 감독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8시간 동안 8시간이죠. 네. 8강을 통해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힘드네요. 저도 여기 처음 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미스가 많을 것 같아. 틀릴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그냥 제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요 비판적으로 들어서 그냥 버릴 거는 버리고 받을 거는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는 아마 이 역사 걸음의 척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깊어지겠죠. 제가 2년 뒤에 다시 할 텐데 예, 그때는 좀 더 나은 강의를 해드릴게요. 예, 그때 전에 뭐 합격을 하셔야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냐 수고하셨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교육 첫 걸음을 종강을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